그 아침은 날씨 탓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살을 애는 듯한 말 때문에 유난히 서늘하게 시작되었다. 전통 방식대로 녹그릇에 밥과 김치, 밑반찬을 정갈하게 차려 아침상을 내놓자 그녀는 경멸이 가득 담긴 눈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허공을 갈랐다. 내가 이 집에서 굶어 죽을 것이며 자기 아들과 집안의 짐만 되는 존재일 뿐이라고 소리쳤다. 굴욕감이 속에서 불타올랐다. 특히 그 말이 화가 나서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까지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였기 때문이다. 민지야, 넌 정말 쓸모가 없구나. 박 여사는 내 이름이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되는 양 뱉어냈다. 내 아들 준호가 김 사장네 딸이랑 결혼했어야 했는데 적어도 그 애는 냄비 바닥을 태우지 않고 찌개를 끓일 줄은 알지. 나는 시어머니를 대하는 며느리의 전통적인 몸가짐대로 고개를 숙인 채였다.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동네 중 하나인 북촌에 있는 우리 집은 겉보기에는 아름다웠다. 기와를 얹은 곡선의 지붕과 몇 세대를 버텨온 목조 대들보를 갖춘 전통 한옥이었다. 하지만 이 벽 안에서 나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죄수처럼 느껴졌다. 박 여사는 한국의 혹독한 과거를 살아낸 분이었고 그 고생을 훈장처럼 여기셨다. 그녀는 종종 우리 세대 여자들은 너무 나약하고 분수에 넘치게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핀잔을 줬다. 책이 밥 먹여주더냐. 내가 약초를 키우는 작은 뜰에서 책 읽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가 하던 말이었다. 그날 아침 봄 햇살이 창호지를 통과해 마루에 따뜻한 네모를 그릴 무렵 나는 제 특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일찍 일어났다. 시아버지의 기일이었기에 나는 그분이 좋아하시던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했다. 고등어구이, 시금치나물, 그리고 그분이 유독 좋아하셨던 깍두기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전날 밤 몇 시간 동안 재료를 다듬고 양념을 했다. 하지만 박 여사는 상을 한번 훑어보더니 생선은 너무 익었고 시금치는 싱거우며 김치는 너무 맵다고 평했다. 이따위 쓰레기로 내 남편 제사를 모시겠다는 거냐? 그녀는 팔을 휘둘러 상을 엎었고 국그릇이 바닥에 부딪혀 깨지며 국물이 마룻바닥 틈새로 스며들었다. 남편 준호는 그저 신문에 몰두한 척하며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는 우리 둘만 있을 때는 다정한 사람이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어머니의 뜻에 순응하는 그림자처럼 그는 어머니의 엄격한 규칙 아래에 자랐고 35년간의 순종은 그가 쉽게 깨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나는 어머니를 높여 부르는 호칭을 쓰며 엎질러진 국물을 닦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 다시 해오겠습니다. 됐다. 음식만 낭비할 테니 국 하나 제대로 못 끓이는 도시 애를 데려와서 내 아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구나. 이래서는 손주 하나 안겨주기 전에 이 집에서 굶어 죽겠다. 그 말은 평소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다. 우리는 3년째 아이를 가지려 노력했지만 매달 아무 소식 없이 지나갈 때마다 그것은 또 하나의 내 실패처럼 느껴졌다. 한국의 가정, 특히 박 여사네처럼 전통적인 집안에서 며느리의 첫 번째 의무는 대를 잇는 것이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나는 그녀가 나를 경멸하는 또 다른 이유일 뿐이었다. 엉망이 된 것을 치우고 나서 나는 침실로 쓰는 작은 방으로 물러났다. 결혼식 날 친정 어머니가 주신 비취 비녀가 화장대 위에 놓여 있었다. 인내가 여자의 가장 큰 무기란다.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다. 나는 이 집에서 5년 동안 인내해왔다. 언젠가 박 여사가 나를 받아주기를 바라며 바람 앞에 갈대처럼 순응했다. 얇은 벽 너머로 그녀가 친구인 이 여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일부러 나 들으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 분명했다. 그래, 여전히 쓸모가 없어. 아니, 아직 손주 소식도 없고 내 아들더러 불임병원에 데려가 보라고 했는데 애가 싫다네. 자연적으로 생길 거라나. 자연적으로? 저 나이에? 불쌍한 내 아들, 애도 못 낳는 아내한테 붙잡혀서. 두 손으로 귀를 막았지만
그녀의 말은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 거울 속에는 내가 거의 알아보지 못하는 여자가 서 있었다. 깡마르고 눈 밑에는 그늘이 졌으며 매일의 굴욕감에 영혼이 서서히 으스러져가는 여자였다. 그날 오후 마당에서 빨래를 널 때였다. 박 여사가 좋아하는 대로 그녀의 속옷은 그늘진 곳에 조심스럽게 널고 있는데 이웃집 최 여사가 돌담 너머로 말을 걸었다. 민지 씨, 괜찮아요. 아침에 큰 소리가 나던데. 나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그냥 작은 오해가 있었어요. 다 괜찮아요. 최 여사의 눈은 다정했지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한국에서는 집안 문제를 밖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이 작은 동네에서는 닫힌 문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다. 한옥의 벽은 두꺼울지 몰라도 목소리는 마당을 넘어 울려 퍼졌다. 혹시라도 얘기할 사람 필요하면. 그녀는 말끝을 흐렸다. 내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가족, 특히 시댁에 대한 불평은 집안을 배신하는 행위로 여겨졌다. 그날 저녁 박 여사가 고집하는 대로 채소를 일정한 크기로 썰며 저녁을 준비하면서 나는 결혼 전 내 삶을 생각했다. 나는 강남의 작은 학원에서 피아노 강사였고 언젠가 나만의 음악 학원을 여는 꿈을 꾸고 있었다. 이제 피아노 건반 위를 춤추던 내 손은 마루를 닦고 설거지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그날 저녁 준호가 퇴근했을 때 나는 말없이 저녁상을 차렸다. 박 여사는 식탁 건너편에서 나를 지켜보며 내 모든 움직임을 좇고 실수를 기다렸다. 내가 그의 소주잔에 정해진 선보다 조금 더 따르자 그녀는 못마땅한 듯 혀를 찼다. 술 따르는 것조차 제대로 못하니 이러니 집안이 망가지지. 그날 밤 준호가 옆에서 잠든 사이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내가 그녀에게 베푼 모든 친절이 어떻게 잔인함으로 되돌아왔는지 생각했다. 창문으로 스며든 달빛 속에서 나는 결심을 내렸다. 그녀가 나를 무력하게 보고 싶어 한다면 나는 그녀가 간과했던 힘을 보여줄 것이다. 눈물이나 애원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녀가 절대 잊지 못할 교훈을 통해 반응하리라 다짐했다. 옛 한국은 며느리의 순종을 미덕으로 여겼지만 나는 새로운 세대의 사람이었다. 나는 박 여사에게 존경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얻어내는 것임을 가르칠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전통적인 예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으면서 그것을 해낼 것이다. 북촌의 기와지붕 위로 새벽이 밝아올 무렵 내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그녀의 저주가 있은 후 나는 한복 자락이 울퉁불퉁한 돌길에 스치는 것을 느끼며 북촌의 좁은 골목길을 걸었다. 아침 공기는 상쾌했고 점심을 준비하는 근처 식당에서 풍기는 된장 냄새가 실려왔다. 집 앞 낮은 걸상에 앉아 주름진 손으로 갓 뜯은 나무를 다듬는 할머니들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 동네는 소문이 빨랐고 박 여사의 고함 소리는 분명 그들의 귀에도 들어갔을 것이다. 나는 관광객들이 비싼 기념품을 사고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시기 위해 몰려드는 인사동 쪽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었다. 큰 길에서 숨겨져 있고 주로 현지인들이 찾는 골목길 안쪽에 자리한 작은 찻집이 있었다. 주인인 강 여사는 한때 나와 같은 처지였다. 어렵게 구는 시어머니가 있는 전통적인 집안의 며느리. 이제 과부가 되어 독립한 그녀는 조용한 위엄을 지키며 가게를 운영했다. 민지 씨, 안색이 안 좋네. 내가 창가 자리에 앉자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묻지도 않고 내가 늘 마시던 꿀을 살짝 넣은 유자차를 내주었다. 또 그 용가리 할멈 때문이야? 박 여사를 부르는 그녀의 별명에 나는 힘없이 웃었다. 오늘 절더러 이 집에서 굶어 죽을 거래요. 강 여사는 혀를 찼다. 그 양반 입은 푸죽간 칼보다 더 날카롭지.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내 앞에 놓았다. 그런 말이 있잖아. 가장 시끄럽게 우는 암탉이 가장 작은 알을 낳는다고.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따뜻한 유자향이 긴장을 풀어주도록 했다.
근처 테이블에서 내 또래로 보이는 여자 3명이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은 작년에 부유한 송씨 집안으로 시집간 혜진이었다. 정말 효과가 있었다니까. 혜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흥분에 차 있었다. 시어머니가 계속 내 옷차림을 비난했거든. 너무 싸구려처럼 입어서 집안 망신시킨다고. 그래서 내 비상금을 털어서 명품 핸드백을 딱 하나 샀어. 그리고 아예 어딜 가든 그걸 들고 다녔지. 어머님 친구분들이 그걸 보고는 칭찬하면서 어디서 돈이 났냐고 묻는 거야. 어머님은 나한테 용돈 한 푼 안 준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는 대답할 수가 없었지. 다른 여자들이 킥킥거렸고 한 명이 몸을 기울였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다음 주부터 제대로 된 용돈을 주기 시작하셨어. 내가 개인 돈을 그런 사치품에 쓰는 건 보기 흉하다면서 말이야. 혜진은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이제는 친구분들한테 나를 세련된 며느리라고 소개하신다니까. 그들의 대화가 내 마음속에 불씨를 당겼다. 한국에서는 체면을 차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특히 기성세대에게는 더욱 그랬다. 박 여사의 가장 큰 기쁨은 이웃들 앞에서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며 자신을 무능한 며느리를 둔 고통받는 시어머니로 포지셔닝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평판은 내가 실패한 며느리라는 인식 위에 세워져 있었다. 만약 내가 그 판을 뒤집을 수 있다면 나는 차를 다 마시고 내가 따로 관리하는 통장이 있는 작은 은행으로 향했다. 남편은 돌아가신 아버님께 적당한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어머니가 그 돈을 어떻게 쓸지 좌지우지하게 내버려 두곤 했다. 나는 그 돈의 상당 부분에 접근할 수 없었지만 동네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며 번 돈을 조심스럽게 숨겨두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오만함에 심장부를 찌를 만한 제스처를 취하기에는 충분했다. 친절한 눈빛의 젊은 은행원이 나를 이름으로 반겨주었다. 오늘 입금하러 오셨어요, 이민지님? 아니요, 출금이요. 좀 큰 금액으로요. 그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지만 아무 말 없이 내 요청을 처리했다. 핸드백 속 현금 봉투가 묵직하게 느껴졌다. 500만 원 내 저축액의 거의 전부였다. 그것은 수많은 시간의 가르침, 아이들의 서툰 피아노 건반 소리를 견뎌낸 시간, 까다로운 학부모들에게 미소 지은 시간의 대가였다. 다음으로 나는 많은 해외 수입 업체 사무실이 있는 세종로로 향했다. 내 친구 선미는 프랑스 수입 회사에서 번역가로 일하며 유럽 제품을 한국 시장에 들여오는 것을 돕고 있었다. 내가 세련된 사무실 건물로 들어서자 그녀는 나를 보고 놀란 듯했다. 민지야, 웬일이야? 설마 드디어 그 마귀 할멈을 떠나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로 한 거야? 나는 핸드백을 고쳐매며 웃었다. 그런 건 아니고 다른 일로 네 도움이 좀 필요해서. 회사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나는 내 계획을 설명했다. 선미의 눈이 커졌다가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완벽해. 정말 완벽하다. 박 여사님은 항상 아들이 수입품을 살 여유가 있다고 자랑하시잖아? 근데 정작 본인은 너무 인색해서 아무것도 안 사시지. 바로 그거야. 나는 비빔밥을 깨작거리며 말했다. 모두가 자기가 부유하고 세련됐다고 생각하길 바라시지만 꼭 써야 할 때가 아니면 10원 한 장 안 쓰셔. 그리고 내가 쓸모없고 가난하다고 모두를 확신시키셨지. 선미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있잖아. 우리 회사에 방금 프랑스 와인 한 무더기가 들어왔어. 개별적으로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만약 대량으로 주문한다면 30상자면 얼마야? 내가 물었다. 그녀는 마시던 물에 사례가 들릴 뻔했다. 30? 진심이야? 병이 아니라 상자. 선미의 입이 떡 벌어졌다. 민지야, 그건 수백 병이야. 비용이 500만 원 있어. 나는 핸드백을 두드리며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대량 주문 할인을 받으면 그걸로 될지도 몰라. 근데 정말 괜찮겠어. 네가 가르쳐서 번 돈 전부잖아. 나는 오늘 아침 나의 굶주림을 예언하던 박 여사의 잔인하게 뒤틀린 입술을 떠올렸다.
5년간 고개 숙이고 비위를 맞추던 일들, 소금이 한 알 많거나 적다는 이유로 쓰레기통에 버려졌던 완벽한 식사들을 생각했다. 어머니가 나를 공격할 때마다 항상 시선을 피하던 준호의 침묵을 생각했다. 괜찮아. 그날 오후, 선미는 내가 주문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송장 상단에는 내 이름 이민지가 굵은 글씨로 인쇄되었다. 배달은 다음 날 정확히 박 여사가 동네 아주머니들과 주간 다과 모임을 갖는 시간으로 예정되었다. 너 이게 제정신이? 아니란 건 알지? 서류 작업을 마무리하며 선미가 말했다. 마시지도 않을 와인에 500만 원을 쓴다고? 나는 몇 년 만에 가장 가벼운 기분으로 미소 지었다. 와인이 중요한 게 아니야. 메시지가 중요한 거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저녁 재료를 사기 위해 동네 시장에 들렀다. 서울 외곽 농장에서 채소를 가져와 파는 김씨 아주머니가 나를 보고 손짓했다. 민지 씨, 오늘 시어머니 기세가 대단했다며? 그녀는 묻지도 않고 가장 신선한 물을 골라주며 말했다. 우리 딸이 주민센터에서도 그 소리를 들었다네. 나는 민망함에 살짝 고개를 숙였다. 소란스럽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콧방귀를 뀌었다. 사과하지 말아요. 그 양반이 이 동네를 공포에 떨게 한 게 수십 년이야. 처음엔 남편 잡고 신이시여 그를 돌보소서. 그 다음엔 아들. 이제는 새댁 차례지. 그녀는 내 봉투에 쪽파 한 단을 덤으로 넣어주었다. 어떤 사람들은 잔인함을 힘이라고 착각하지. 진짜 힘은 새댁이 가진 거, 인내심 같은 거라고. 그녀가 내가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안다면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었고 나는 그 한계에 도달했다. 그날 저녁 내가 된장찌개와 고등어 구이로 간단한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박 여사는 내 모든 행동을 비난했다. 된장찌개는 너무 묽고 생선은 너무 마를 것이며 쌀을 제대로 씻지 않았다고 했다. 나는 내일 일어날 일을 알기에 그 모든 것을 평온한 미소로 견뎌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준호는 내게서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꼈다. 당신 오늘따라 차분해 보이네. 그가 어둠 속에서 내 손을 찾으며 말했다. 평소에는 어머니가 힘들게 하신 날이면 더 긴장해 있었는데 나는 그의 손가락을 부드럽게 쥐었다. 오늘 아침에 어머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그가 경직됐다. 민지 씨, 당신도 알잖아. 어머니가 진심으로 괜찮아요. 내가 말을 끊었다. 어쩌면 어머님 말씀이 맞을지도 몰라요. 내가 이 집안에서 좀 더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지도요. 그가 긴장을 풀고 나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당신이 속상해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어머니는 다른 시대, 다른 한국을 사신 분이야. 요즘 여자들을 이해 못하셔. 나는 내일 도착할 30개의 상자를 생각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손님 접대와 평판이 모든 것을 의미한다. 가난하거나 무능하게 보이는 것은 가장 큰 수치이며 특히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자부심을 가진 시어머니 같은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다. 나는 그녀의 말을 기회로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내가 굶어 죽을 것이라 믿는다면 나는 그녀에게 풍요로움을 보여줄 것이다. 그녀가 그토록 감명받게 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서 그녀의 잔인함을 침묵시킬 만큼 압도적인 풍요로움을. 그날 오후 해가 뉘엿뉘엿 지며 마당에 긴 그림자를 드리울 무렵 박 여사의 친구분들이 차를 마시러 도착하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매주 수요일 시계처럼 정확하게 동네 어르신들이 우리 한옥에 모여 동네 현안을 논의한다는 명목하에 비싼 녹차를 마시며 잡담을 나눴다. 박 여사는 아침부터 골동품 청자 닭이를 닦고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갑오 접시에 떡을 담으며 준비에 분주했다. 나는 며느리가 그런 모임 동안 머물러야 하는 부엌에 있었다. 시중을 들기에는 가깝지만 필요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곳. 창호문 너머로 손님들을 위해 인위적으로 달콤해진 박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회사에서 또 승진했잖아요. 이사님이 직접 전화해서 축하해 주셨다니까요. 준호가 그런 승진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지만
물론이죠. 걔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요. 불쌍한 것. 집에서 내줘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여자들이 공감하는 듯 중얼거렸고 나는 그들이 부엌 쪽을 힐끔거리는 모습을 상상했다.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친절했던 최 여사가 화제를 바꾸려 시도했다. 올해 남산 벚꽃이 유난히 예뻤다던데 민지 씨랑 공원에 꽃 구경 다녀오셨어요? 박 여사의 웃음소리는 날카로웠다. 우리 며느리는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게다가 자기 피아노 레슨 때문에 바쁘잖아요. 자기 애를 낳아야 할 판에 남의 애들 음악이나 가르치고 있으니. 나는 나무 조리대의 가장자리를 꽉 쥐고 심호흡을 했다. 조금만 더 참자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조금만 더. 마치 내 생각에 화답이라도 하듯 엔진 소리가 우리 골목의 정적을 깼다.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좁은 골목길이 있는 우리 동네에서는 배달 스쿠터보다 큰 차량을 보기 드물었다. 트럭 엔진 소리가 길게 늘어선 높은 돌담에 부딪혀 이상하게 울렸다. 마당에서의 대화가 뜸해졌다. 저게 대체 무슨 소리야? 양 여사가 묻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우리 집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분명하게 들렸다. 발걸음 소리가 집과 거리를 구분짓는 작은 정원을 가로질렀다. 한 남자의 목소리가 외쳤다. 이민지님, 택배 왔습니다. 박 여사가 황급히 나가는 발소리를 들으며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게 뭡니까? 뭔가 착오가 있었나 본데 우리 며느리는 아무것도 주문한 게 없어요. 내가 부엌에서 나갔을 때 배달기사가 박 여사에게 정중하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고급 물품만 취급하는 프리미엄 배송회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착오 없습니다, 사모님. 이민지님, 앞으로 배달된 수입 와인 30상자입니다. 결제는 전부 완료됐고요. 그는 배송 명세서가 꽂힌 클립보드를 내밀었다. 물건 받으실 분 댁에 계신가요? 박 여사는 서류를 멍하니 바라보며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의 친구들은 차를 마시다 말고 예의도 잊은 채 호기심에 차서 그녀 뒤로 몰려들었다. 제가 이민지입니다. 내가 앞으로 나서며 배달기사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가져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는 안도한 듯 미소를 지었다. 트럭이 3대입니다, 사모님. 상자는 어디에 놓아드릴까요? 내가 침착하게 마당과 연결된 창고방으로 배달기사들을 안내하자 박 여사는 질식할 것 같은 소리를 냈다. 그녀의 친구들은 유니폼을 입은 남자들이 다과 모임을 지나 나무 상자를 나르는 모습을 눈이 휘둥그레져서 지켜보았다. 각 상자에는 우아한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 라벨이 붙어 있었고 명망 있는 포도원의 이름이 나무에 새겨져 있었다. 샤토마고? 이 여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상자 하나를 유심히 보더니 큰 소리로 읽었다. 저거 작년에 대통령이 국빈 만찬에서 썼던 와인 아니에요? 바롤로,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양 여사는 배달기사들 옆을 따라 걸으며 점점 더 놀란 표정으로 라벨을 읽었다. 민지씨, 이거 다 수집가용 와인이네. 우리 아들이 수입업에 있는데 이런 병 중 일부는 한 병에 수십만 원씩 한다고 하던데. 박 여사는 여전히 클립보드를 손에 쥔 채 문께에 얼어붙어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그것을 부드럽게 받아들고 떨림 없는 손길로 서명한 뒤 배달팀장에게 돌려주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가시기 전에 시원한 보리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날이 꽤 덥네요. 마음은 감사합니다만 다음 배달이 있어서요. 그가 내 인사에 답례하며 말했다. 30상자라니 정말 큰 파티라도 계획 중이신가 봐요. 나는 미소 지었다. 비슷한 거예요. 마지막 상자가 옮겨지는 동안 이례적인 소동에 이끌린 이웃들이 우리 집 대문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 여사의 딸이 트럭을 가리켰다. 엄마, 저것 봐. 저거 고급 배송 서비스잖아. 명품만 취급하는데. 배달기사들이 트럭에 다시 올라타 출발했고 현장에는 30상자의 수입, 와인과 놀란 여자들로 가득 찬 마당만 남았다.
상자들은 벽에 깔끔하게 쌓여 있었고 낯선 라벨들이 늦은 오후의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이어진 침묵 속에서 나는 거의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계산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30상자, 수백 병, 수백만 원. 박 여사가 마침내 목소리를 되찾았다. 이게 다 무슨 짓이냐? 그녀는 친구들에게서 나를 떼어놓으려 내 팔을 잡아 끌며 쉭쉭거렸다. 이 돈이 다 어디서 났어? 우리 집안 돈에 손댔니? 나는 그녀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했다. 제 돈으로 샀어요, 어머님. 피아노 가르쳐서 번 돈으로요. 불가능해. 네가 이런 터무니없는 짓을 할 만큼 모았을 리가 없어. 이 여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윤희 씨, 무슨 일 있어요? 며느님이 와인 보는 눈이 상당하네. 우리 남편이 보면 부러워하겠어요. 박 여사는 내 팔을 고통스러울 정도로 세게 쥐었다. 실수였어요. 이거 다 반품해야 해요. 하지만 반품이 안 될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도 들을 수 있을 만큼만 부드럽게 말했다. 수입품은 최종 판매거든요. 어머님이 들고 계셨던 그 명세서에도 똑똑히 적혀 있잖아요. 이 여사와 다른 사람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나는 그들의 머릿속에 질문이 생기고 실시간으로 가십거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박 여사가 항상 푼돈 한 푼 없다고 주장했던 며느리가 어떻게 이런 사치를 부릴 수 있었을까? 왜 이 집안은 이렇게 귀중한 물건을 반품하려 할까?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질문. 박 여사가 늘 주장했듯이 아들네 집안이 그렇게 유복했다면 왜 그녀는 그렇게 충격을 받은 표정일까? 민지 씨, 양 여사가 일부러 큰 목소리로 불렀다. 이 멋진 와인들로 대체 뭘 축하하려는 건지 말해줘야지. 혹시 우리가 모르는 좋은 소식이라도 있는 거야? 모든 시선이 내게로 향했고 바로 그때 나는 기회를 포착했다. 나는 말없이 한 손을 살며시 내 아랫배에 얹었고 그들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두었다. 즉각적인 탄성이 터져 나왔다. 아기, 혹시 임신한 거예요? 세상에, 너무 잘됐다. 어쩐지 이렇게 좋은 와인을 주문했더라니. 첫 손주를 축하하기 위한 거였구나. 박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붉게 변했다. 아니야, 그런 거. 하지만 그녀의 항의는 친구들의 흥분된 축하 소리에 묻혀버렸다. 한국 문화에서 가문의 대를 잇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다. 만약 그들이 내가 박씨 가문의 다음 세대를 임신했다고 믿는다면 내 지위는 즉각적으로 격상되는 것이었다. 아직 알리지 않았어요. 나는 수줍게 눈을 내리깔며 말했다. 아직 너무 초기라서요. 남편과 어머님께 와인으로 먼저 깜짝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최 여사가 손뼉을 쳤다. 어쩜 이렇게 속이 깊어.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빈티지 와인을 확보하다니. 정말 현명하네. 아이가 자라는 동안 이 와인들의 가치도 오를 테니 집안의 미래를 위한 훌륭한 투자야. 박 여사는 기절할 것처럼 보였다. 그녀가 공들여 만든 이야기, 즉 쓸모없고 애도 못 낳는 며느리라는 서사가 그녀의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임신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서는 나를 반박할 수 없었다. 그것은 우리 사이의 거리를 폭로하고 가문의 어른으로서의 그녀의 체면을 깎는 인정이 될 것이었다. 우선은 이 일은 우리끼리만 알고 계셔주세요. 나는 이 소식이 몇 시간 안에 동네 모든 집에 퍼질 것을 알면서도 여자들에게 간청했다. 어머님이 가장 먼저 제대로 축하를 받으셨으면 했거든요. 여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 서둘러 대문 쪽으로 향했다. 이 여사는 잠시 멈춰 박 여사의 굳은 어깨를 토닥였다. 정말 자랑스럽겠어요, 윤희 씨. 그렇게 오래 손주를 기다렸는데 그리고 이렇게 성대한 축하를 준비하는 속 깊은 며느리를 두셨네. 그들은 하나둘 떠났고 마당에는 30상자의 와인 그리고 산산조각난 그녀의 건의와 함께 박 여사와 나만 남았다. 석양이 나무 상자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였고 낯선 라벨들은 어둠 속에서 부적처럼 빛났다.
저의 지층적인 잠을 챙기더랬어. 그녀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네가 감히 모두 앞에서 나를 망신시켜? 아기 따위? 없지, 그렇지? 나는 그녀를 차분하게 바라보았다. 네, 어머님. 아기는 없어요. 마치 준호 씨가 승진한 적이 없고 어머님이 제 보살핌이 필요할 만큼 건강이 나쁘신 것도 아니고 저에게 제대로 된 용돈도 못 줄 만큼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닌 것처럼요. 이 모든 건 어머님이 저를 함부로 대하는 걸 정당화하기 위해 친구분들에게 하신 말씀들이죠. 그녀가 나를 때리려는 듯 손을 들었다가 담벼락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얼어붙었다. 이웃들이 여전히 골목에 서성거리며 예상치 못한 배달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다. 박 여사의 손이 천천히 내려갔다. 내 아들이 이 일을 알게 될 거다. 그녀가 위협했다. 네, 나는 동의했다. 알게 되겠죠? 북촌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네요. 굶어 죽어가던 며느리가 어떻게 최고급 수입 와인 30상자를 손에 넣었을까요? 박 여사가 집 안으로 폭풍처럼 들어가는 동안 나는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었다. 한국 문화에서는 침묵이 분노보다 더 크게 말할 수 있다. 나는 그저 문가에 서서 나무 상자 하나의 결을 손가락으로 쓸어보며 여전히 문 밖에 서성이는 이웃들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호기심 어린 눈이 우리 집 대문 틈새로 박씨 집안에 도착한 예상치 못한 보물을 다시 한번 엿보려 애썼다. 최 여사가 가장 오래 머물렀고 그녀의 둥근 얼굴이 대문 틈 사이로 나타났다. 민지 씨, 축하 파티 준비하는 데 도움이 필요할까봐 내 사촌이 출장 뷔페 사업을 하거든. 정말 친절하시네요. 나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먼저 남편과 상의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말하지 않은 메시지를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전통적인 한국 가정에서 그런 결정은 며느리 혼자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우리 집의 역학관계가 방금 극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의미심장한 미소는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동네 사람들은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이야기를 할 것이다. 북촌에 어둠이 내리자 나는 새로운 평온함을 느끼며 부엌을 오가며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다. 5년 동안 내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가 갑자기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준호가 퇴근했을 때 나는 박 여사가 안방에서 그를 가로막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낮게 속삭였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려 애쓰며 그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들인 김치, 시금치나물, 콩나물을 차렸다. 당신 아내가 정신이 나갔어요. 박 여사가 말하고 있었다. 30상자? 그게 얼마인지 알기나 해요. 걔가 이제 어디서 그런 돈이 났겠어요. 준호의 대답은 너무 조용해서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곧 그의 발소리가 부엌으로 다가왔다. 그는 문간에 멈춰섰다. 그의 표정은 혼란스러움과 내가 전에는 본 적 없는 무언가, 즉 존경심의 희미한 불꽃이 뒤섞여 있었다. 민지 씨,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오늘 배달이 왔다고 하던데. 나는 그의 밥그릇을 식탁에 놓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녁 드시고 보실래요? 상자들은 창고에 있어요. 그는 단서를 찾으려는 듯 내 얼굴을 살폈다. 결혼 5년 동안 나는 이렇게 대담하고 예상치 못한 일을 한 적이 없었다. 나는 완벽한 한국 며느리였다. 조용하고 순종적이며 존재감 없는. 어머니는 당신이 수입 와인에 거금을 썼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던데. 나는 서두르지 않는 동작으로 계속 상을 차렸다. 제가 피아노 가르쳐서 모은 돈으로 샀어요. 손님들 오셨을 때 대접할 만한 특별한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당신이 모은 돈 전부를. 그의 목소리에는 불신이 배어 있었다. 그때 나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어머님이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집에서 굶어 죽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전 제가 제 한 몸 정도는 거뜬히 건사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목덜미로 붉은 기운이 올라왔다.
그는 아침 식사 자리에 있었고 어머니의 저주를 들었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나의 조용한 반격에 직면하자 그는 할 말을 잃은 듯했다. 이웃들이 배달하는 걸 봤어요. 나는 그의 찻잔에 보리차를 따르며 덧붙였다. 양 여사님이 라벨 몇 개를 알아보시더라고요. 대통령 관저에서 대접하는 와인과 같은 거라고 하셨어요. 준호의 눈이 살짝 커졌다. 그는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 동네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이해했다. 그의 어머니는 수년간 부와 세련됨의 이미지를 가꾸는 동시에 나를 무능하고 부담스러운 존재로 묘사해왔다. 이제 단 하루 만에 내가 그 서사를 뒤집어버린 것이다. 알겠어.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날 밤 박 여사는 우리와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았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식사했지만 그것은 평소의 조용한 식사와는 달랐다.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흘렀지만 동시에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기묘한 기대감도 감돌았다. 저녁 식사 후 준호는 와인을 꼭 봐야겠다고 고집했다. 나는 그를 창고로 이끌고 천장에 매달린 전통 등잔에 불을 붙였다. 따뜻한 불빛 속에서 상자들은 더욱 인상적으로 보였고 유명한 포도원들의 이름이 나무 표면에서 빛났다. 이거 예상 밖인데? 그가 가장 가까운 상자를 손으로 쓸어보며 말했다. 당신 술 많이 안 마시는 거 알아요.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와인은 투자잖아요. 이 병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오를 거예요. 그가 새로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와인에 관심 있다고 말한 적 없잖아. 나는 그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했다. 제가 말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준호 씨. 좋은 아내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서 혼자 간직해온 것들이 많죠. 그가 무언가 말하려는 순간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우리를 방해했다. 마당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호의 사촌인 태왕과 그의 아내 수정이 예고 없이 찾아온 것이었다. 근처에 왔다가 들렀어. 우리가 마당에서 그들을 맞이하자 태원이 설명했다. 그의 눈은 문이 여전히 살짝 열려 와인 상자 한쪽이 보이는 창고 쪽으로 향했다. 수정이 장모님이 오늘 무슨 특별한 배달이 왔다고 말씀하시던데 한국의 친척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빨랐다. 나는 박 여사가 툇마루 그늘에서 지켜보는 것을 느끼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내가 제안했다. 수정은 거의 감추지 못하는 흥분감에 고개를 저었다. 그게 사실이에요? 수입 와인이 30상자나 왔다는 게?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준호가 앞으로 나섰다. 아내가 오늘 꽤 큰 투자를 했거든. 한번 볼래? 나는 놀라움에 움찔하였다. 5년 동안 나는 준호가 내가 한 일을, 특히 가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가 그들을 창고로 이끄는 동안 박 여사가 그늘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얼굴은 억눌린 분노로 굳어 있었다. 민지야, 그녀가 씩씩거렸다. 무슨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냐? 아무것도요, 어머님.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전 배달을 확인해 준 것 외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이었다. 나는 소문을 퍼뜨릴 필요가 없었다. 동네가 나 대신 그 일을 해주고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는 직설적인 말보다 함축된 의미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와인의 용도에 대해 침묵하고 임신 가능성만 암시함으로써 나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결론을 내리도록 허용했다. 그 결론들은 이제 우리 친척들 사이로 퍼져나가며 나를 불쌍하고 애 못 낳는 며느리에서 신비롭고 예상치 못한 재력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있었다. 그날 저녁 늦게 태원과 수정이 돌아갈 준비를 할 때 나는 수정이 준호에게 소문 속의 임신에 대해 묻는 것을 들었다. 놀랍게도 그는 긍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고 그저 가족 문제는 당분간 비공개로 하고 싶네 라고만 말했다. 그의 외교적이고 모호한 대답은 소문을 그대로 유지시켰다. 그들이 떠날 때 수정은 의미심장하게 내 손을 꽉 쥐었고 나도 작은 미소로 화답했다. 우리 둘 다 예의라는 표면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묘한 권력 다툼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날 밤 준호와 나는 말하지 않은 질문들로 무겁게 가라앉은 침묵 속에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다. 내가 침실 화장대 위 작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고 있을 때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모으고 있다고 나한테 말 안 했어? 나는 빗을 내려놓고 그를 마주 보았다. 그게 중요했나요? 집안 재정은 어머님이 관리하시잖아요. 제가 가르쳐서 번 돈만이 온전히 제 것이었어요. 그는 내 말 속의 진실에 살짝 움찔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 돈, 전부를 우리가 마시지도 않는 와인에 써버렸고, 아니요. 나는 부드럽게 정정했다. 전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에 썼어요. 바로 존중이죠.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고 나는 그가 이 집에서의 내 일상에 대해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내가 견뎌야 했던 끊임없는 굴욕에 대해 얼마나 모르는지 깨달았다. 내일은 나는 화제를 바꿨다. 식탁에 와인 한 병을 놓을게요. 우리가 투자한 걸 맛보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그는 여전히 그가 안다고 생각했던 조용하고 순종적인 아내와 방금 가족의 권력 구조를 뒤엎은 여자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나는 식탁에 와인 한 병을 놓고 남편을 위해 한 잔, 나를 위해 한 잔을 조심스럽게 따랐다. 그리고 시어머니 앞에는 손대지 않은 잔 하나를 남겨두었다. 말없는 제스처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는 잔에 손을 대지 않았지만 말도 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그녀의 모욕이 차지했던 공간을 침묵이 채웠다. 와인은 등잔불을 받아 호박색 가장자리가 있는 짙은 붉은 빛으로 반짝였다. 나는 맛을 보고 고른 것이 아니었다. 와인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몰랐다. 나는 그것이 가진 상징적인 힘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다. 낯선 액체를 한 모금 마시며 그 따뜻함이 몸속으로 퍼지는 것을 느낄 때 나는 박 여사의 눈에서 불확실함을 보았다. 내가 신부로 이 집에 들어온 이래 처음으로 그녀는 나를 보며 명령을 받아야 할 하녀가 아니라 맞서 싸워야 할 상대로 인식했다. 그리고 그 인식의 순간 나는 내가 계획했던 그 어떤 복수보다 더 달콤한 승리를 찾았다. 그 후 며칠은 내가 박씨 집안의 시집온 이래로 겪어보지 못한 날들이었다. 매일 아침 나는 예전의 패턴이 다시 자리 잡을 것을 예상하며 잠에서 깼다. 박 여사의 날카로운 지적, 준호의 조용한 동조, 나 자신의 조용한 수능. 대신 나는 변화된 가정에서 나 자신을 발견했다. 마치 와인 상자들이 우리 창고를 채웠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집의 기초에까지 스며들어 그 성격을 내부로부터 바꾼 것 같았다. 박 여사는 이제 나를 피했다. 더 이상 내가 식사를 준비할 때 어깨 너머로 맴돌거나 청소한 후에 바닥을 검사하지 않았다. 좁은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그녀는 마치 내게 닿으면 새로 얻은 힘이 자신에게 옮겨 붙기라도 할까봐 두려운 듯 벽에 몸을 바싹 붙였다. 식사 때 그녀는 빨리 먹고 자리를 떴고 더 이상 식탁에 앉아 나의 부족함에 대한 이야기로 좌중을 이끌지 않았다. 변화는 방문객이 왔을 때 가장 두드러졌다. 이전에는 박 여사가 우아한 안주인 행세를 하며 나를 부엌에 가두거나 손님들 앞에서 자신을 망신시키지 못하도록 불필요한 심부름을 보냈다. 이제 그녀는 건강이나 집안일을 핑계대며 방문객을 맞는 것 자체를 꺼리는 듯했다. 하지만 방문객들은 어쨌든 찾아왔다. 와인에 대한 호기심과 여전히 동네를 떠도는 임신 소문 때문이었다. 그들은 작은 선물을 들고 왔다. 기력을 위한 인삼, 번영을 위한 달콤한 떡, 내가 겪지도 않는 입덧을 위한 한방차. 매번 나는 그들이 추측하는 임신을 긍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으며 적절한 겸손함으로 그들의 선물을 받았다. 얼굴이 환해졌네, 민지씨. 한 방문에서 이 여사가 날카로운 호기심으로 빛나는 눈으로 말했다. 벌써 엄마가 될 준비가 된 것 같아. 나는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해석할 수 있는 또 다른 모호한 대답을 건넸다. 그녀 뒤에서 박 여사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두 손을 꽉 쥔 채 뻣뻣하게 앉아 있었다.
방문객들이 떠난 후 그녀가 부엌에서 나를 맞닥뜨렸다. 이 연극을 언제까지 계속할 생각이냐? 결국에는 아기가 없다는 걸 알게 될 텐데. 나는 찻잔을 쟁반에 올리며 서두르지 않고 움직였다. 그럼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어머님, 며느리의 상태조차 모르고 계셨다고요? 그건 이 집안 어른으로서의 어머님 체면에 좋지 않을 텐데요. 안 그런가요? 그녀가 분노로 콧구멍을 벌름거리며 숨을 들이켰다. 아주 무례해졌구나. 아니요. 나는 부드럽게 정정했다. 전 항상 예의를 지켰어요. 단지 두려워하는 것을 멈췄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준호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그는 와인 배달이 있던 날 이후로 달라졌다. 더 세심해지고 더 내 곁에 있어 주었다. 예전에는 신문 뒤로 숨거나 저녁 내내 텔레비전만 보던 그가 이제는 나를 찾아와 내 하루에 대해 묻거나 집안의 작은 일들을 돕겠다고 제안했다. 오늘 김 이사님하고 얘기했어. 저녁 식사 후 작은 정원에 앉아 있는데 그가 말했다. 저녁 공기는 우리 집 뒷담 너머로 드리워진 백꽃 향기로 향긋했다. 와인에 대해 물어보시더라. 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당신 회사 이사님이 우리 와인에 대해 아신다고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사님, 사모님이 양 여사님이랑 친구래. 회사 전체가 희귀 빈티지에 대한 우리의 투자에 대해 들은 것 같아. 그가 살짝 미소 지었다. 김 이사님이 감명받으셨어. 본인도 와인 수집가라면서 다음 주말에 와인 얘기나 하자고. 우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어.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5년 동안 준호의 상사가 우리를 집으로 초대한 적은 한 번도 마치 없었다.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에서 그런 사적인 초대는 존경과 잠재적인 승진의 신호로서 큰 의미가 있었다. 뭘 입고 가야 하죠? 나는 벌써 내 한정된 옷장을 떠올리며 물었다. 그리고 와인에 대해 무슨 말을 해요? 전 아무것도 모르는데. 준호가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다. 또 하나의 전례 없는 행동이었다. 같이 배우면 되지. 회사 도서관에서 책 몇 권 빌려왔어. 그날 밤 우리는 잠자리에 나란히 앉아 와인 산지와 시음 노트에 관한 두꺼운 책들을 탐독했다. 나는 준호가 집중할 때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대학에서 처음 만났을 때처럼 그의 미간이 찌푸려져 있었다. 그때 그는 시와 한국 전통 이야기에 열정적인 진지한 문학도였다. 어느샌가 어머니의 영향과 직장 생활의 압박 속에서 그 열정적인 젊은이는 사라져버렸다. 우리가 만났던 시 낭송대회 기억나요? 내가 문득 물었다. 그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서울대학교에서? 물론이지. 당신이 중간 휴식 시간에 피아노를 쳤잖아. 당신은 윤동주의 서시를 낭송했죠. 내가 상기시켰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사랑시나 애국적인 시를 골랐는데 당신은 죽음과 목적에 대한 성찰을 담은 그 시를 골랐어요. 느린 미소가 그의 얼굴에 번졌다. 그리고 그걸 알아본 사람은 당신뿐이었어. 끝나고 나한테 와서 마지막 구절을 읊었지. 우리는 함께 그 구절을 부드럽게 읊조렸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잠시 동안 우리는 우리의 젊은 시절로 돌아갔다. 그의 어머니가 반대하기 전, 전통적인 역할에 순응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기 전, 침묵이 우리의 주된 언어가 되기 전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준호 씨? 내가 조용히 물었다. 그는 무릎 위의 책에 시선을 고정한 채 오랫동안 침묵했다. 내 생각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우리 둘 다 하늘을 우러러보기를 너무 두려워하게 됐던 것 같아. 다음 날 나는 김 이사와의 저녁 식사 전에 연습하기 위해 와인 상자 하나를 열고 병 하나를 골랐다. 라벨은 프랑스어로 되어 있었고 내용물은 내게 미스터리였다. 내가 그것을 부엌 식탁에 올려놓았을 때 박 여사가 들어오다가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멈춰섰다. 정말로 하나 딸 생각이야? 난 그냥 보여주기용인 줄 알았는데 김 이사님이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어요. 나는 코르크 스크루를 찾으며 설명했다. 그분이
와인 수집가시래요. 준호 씨랑 제가 연습을 좀 해야 해서요. 그녀의 얼굴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놀라움 혹은 어쩌면 걱정. 김 이사님, 준호 회사? 나는 마침내 서랍에서 코르크 스크루를 찾아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와인 컬렉션에 대해 들으시고 감명받으셨대요. 박 여사는 이 정보를 처리하며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세계에서 인상과 인맥은 화폐였고 갑자기 우리 집안은 그녀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가치 있게 변한 것이었다. 내가 도와주마. 그녀가 갑자기 내 손에서 병과 코르크 스크루를 가져가며 말했다. 내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사업상 손님들을 접대하곤 했지. 와인을 제대로 따르는 법은 알아. 나는 그녀가 능숙하게 코르크를 제거하고 잔의 소량을 따라 색과 투명도를 확인하는 모습을 놀랍게 지켜보았다. 이것은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박 여사의 모습이었다. 유능하고 아는 것이 많으며 자신의 기술을 거의 열정적으로 공유하려는 모습. 적어도 30분은 숨을 쉬게 둬야 해. 그녀가 병을 조리대에 놓으며 지시하였다. 그리고 실온보다 살짝 낮게 해서 내놓고 내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쓰던 제대로 된 와인잔을 보관해 둔 게 있어. 그녀는 창고로 사라졌다가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크리스털 잔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잔을 씻고 닦는 동안 나는 그녀가 어쩌면 다른 모습이었을지도 모를 여인의 편린을 보았다. 우아한 안주인 든든한 동반자. 괴로움과 한국의 과부가 짊어져야 하는 엄격한 기대가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기 전의 모습. 내 시아버지는 취향이 좋으셨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배어 있었다. 내 투자를 높이 평가하셨을 게다. 그것은 그녀가 내게 한 말 중 칭찬에 가장 가까운 말이었다. 그날 저녁 준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부엌에서 와인책과 크리스털 잔에 둘러싸인 어머니와 나를 발견했다. 박 여사는 앙금을 분리하는 중요성을 설명하며 오래된 레드와인을 디캔팅하는 적절한 방법을 시연하고 있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스러움이 역력했다. 박 여사가 몸을 고추세웠고 평소의 엄격함이 순간 돌아왔다. 네가 김 이사랑 식사를 하려면 네 아내가 이런 것들을 배워야지. 집안 망신을 시킬 수는 없잖니. 하지만 역학관계는 변해 있었다. 그 비판은 평소의 날카로움을 잃었고 비난이라기보다는 실질적인 조언처럼 전달되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잠재적인 망신에 자신을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우리가 집안 망신을 당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사실 하나의 가족 단위라는 미묘한 인정이었다. 김 이사와의 저녁 식사는 성공적이었다. 준호는 우리가 함께 연습한 용어들을 사용하며 우리의 와인 컬렉션에 대해 해박하게 이야기했다. 나는 겸손하지만 교양 있는 남편을 내조하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김 이사가 어떻게 고급 와인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물었을 때 나는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세련된 미각을 언급하며 박 여사에게 공을 돌렸다. 시어머님이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주셨어요. 반쯤은 진실인 말이 입에서 쉽게 흘러나왔다. 어머님은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면서도 최고의 전통을 보존해야 한다고 믿으시거든요. 다음 주 준호는 상당한 연봉 인상과 작은 개인 사무실이 딸린 팀장으로 승진했다. 그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전화했을 때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경이로움을 들을 수 있었다. 김 이사님이 우리 저녁 식사 얘기를 특별히 언급하셨어. 그가 말했다. 일에 대한 나의 교양 있는 접근 방식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셨어. 그날 저녁, 우리는 우리 컬렉션에서 또 다른 병을 꺼내 축하했다. 박 여사도 우리와 함께하며 아들의 성공을 위해 축배를 들었다. 와인이 오가자 대화는 더 쉬워졌고 침묵은 덜 긴장되었다. 처음으로 우리 집이 언젠가 진정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아무래도 박 여사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며 말했다. 다음 달에는 김 이사님 부부를 여기로 저녁 식사에 초대해야겠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와인 몇 병을 내놓으면 되겠지.
준호와 나는 이 제안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시선을 교환했다. 그의 상사를 우리 집으로 초대함으로써 박 여사는 며느리인 나를 포함한 우리 집안이 가족을 대표할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어머니. 준호가 말했다. 민지 씨와 제가 내일부터 계획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녀가 떠날 때 나는 그녀가 몇 주 전보다 어깨를 더 꼿꼿이 펴고 걷는 것을 알아차렸다. 와인은 집안에서의 내 위치뿐만 아니라 그녀의 위치도 변화시켰다. 더 이상 단순히 과부이자 어머니가 아니라 그녀는 사회적 지위와 지식을 갖춘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고 있었다. 그날 밤늦게 준호와 내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할 때 그가 나를 끌어안았다. 고마워. 그가 내 머리카락에 대고 속삭였다. 뭐가요? 용기가 무엇인지 보여줘서. 몇 주 후 가을이 서울을 둘러싼 산들을 불타는 듯한 붉은색과 황금색으로 물들일 무렵 나는 마당에 서서 마지막 상자들이 비워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우리는 준호의 동료들을 위해 3번의 저녁 파티를 열었고 매번 성공적이었다. 한때 전통과 원망의 요새였던 박씨 집안은 그의 회사 내에서 따뜻함과 세련됨의 장소로 알려지게 되었다. 빈 상자들은 가구 제작 일을 하는 선미의 오빠가 프로젝트에 쓸 나무가 필요하다고 해서 가져가기로 했다. 트럭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나는 기묘한 완결감을 느꼈다. 굴욕과 분노에서 태어난 나의 복수는 내가 예상치 못했던 무언가로 진화했다. 단순한 권력의 이동이 아니라 우리 집안 전체의 변화로. 무슨 생각에 잠겼니? 박 여사가 문가에서 내 옆에 나타나며 말했다. 그녀는 최근 나와 함께 아침 산책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3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는 인정했다. 그녀는 떠나는 트럭을 눈으로 좇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변화가 항상 편안한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필요한 법이지. 잠시 후 그녀가 덧붙였다. 내가 너에게 항상 공정했던 것은 아니다. 민지야. 박 여사에게서 나온 이 애둘러 하는 인정은 깊은 사과와도 같았다. 한국 문화에서, 특히 기성세대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거의 들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 조심스러운 발언은 중대한 양보를 의미했다. 우리 모두 그 당시에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거죠. 나도 그녀가 체면을 세울 수 있도록 모호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동네를 바라보며 편안한 침묵 속에 서 있었다. 길 건너 강 선생님은 한약방 앞을 쓸고 계셨다.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책가방을 흔들며 서둘러 지나갔다. 한 할머니가 신선한 채소를 가득 실은 손수레를 밀고 시장으로 향했다. 어제 부산에 있는 언니한테서 편지를 받았어. 박 여사가 갑자기 말했다. 몸이 편찮다는데 몇 주간 와서 돌봐달라고 하더구나. 나는 놀라서 그녀를 돌아보았다. 내가 이 집에 살았던 5년 동안 박 여사는 하루 이틀 이상 집을 떠난 적이 없었다. 그녀의 부재에, 즉 준호와 단둘이 집을 지킨다는 생각은 설레면서도 두려웠다. 당연히 가보셔야죠. 내가 말했다. 가족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내 없는 동안 집안일은 네가 관리하겠니? 질문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우리 둘 다 이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알았다.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의도적인 권한의 이양이었다. 네, 어머님.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녀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달이 가기 전에 김 이사님 부부를 다시 초대해야겠다. 그리고 준호 말로는 다음번에는 사장님도 참석하실지 모른다더구나. 내 눈이 커졌다. 회사 사장님이 우리 집을 방문하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며 준호가 최고 경영진의 눈에 띄고 있다는 신호였다. 한국의 기업 문화에서 그러한 개인적인 인맥은 종종 수년간의 헌신적인 근무보다 더 큰 의미를 가졌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나는 약속했다. 사흘 뒤 박 여사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짧은 지시 사항 목록을 들고 떠났다.
준호가 그녀가 택시에 타는 것을 도왔고 차가 떠날 때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가 마당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마치 어머니의 존재 없이 집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거의 넋이 나간 듯 보였다. 이제 우리 뭐 할까? 그는 언제나 어머니의 영역이었던 공간에 어색하게 서서 물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박 여사라면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별빛 아래의 마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음식은 제대로 된 식탁에서 먹어야지. 그녀라면 분명 그렇게 주장했을 것이다. 우리는 줄어들고 있는 컬렉션에서 와인을 마셨고 우리가 접어두었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작은 음악 학교를 열고 싶다는 나의 희망, 일제 강점기에 대한 그의 미완성 소설. 왜 글쓰기를 그만뒀어요? 내가 그의 잔을 채우며 물었다. 그는 마치 그 깊이에서 답을 찾으려는 듯 와인을 응시했다. 어머니가 비현실적이라고 하셨어.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하다고. 그가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어머니가 옳다고 믿기 시작했지. 꿈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치라고. 지금은요? 느린 미소가 그의 얼굴에 번졌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 이사님이 회사가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확장하려고 한다고 언급하셨어. 비즈니스와 예술을 모두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더군.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우리 집의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렸다. 박 여사의 감시하는 눈이 없자 나는 수십 년 동안 같은 자리에 있던 가구를 재배치했다. 항상 엄숙하고 기능적이기만 했던 방들에 신선한 꽃을 놓았다. 구석에 처박혀 있던 작은 업라이트 피아노를 연주하며 집안을 이루마와 쇼팽의 선율로 채웠다. 준호는 매일 더 일찍 집에 왔고 때로는 책이나 작은 선물을 가져왔다. 노점상에게서 산 꿀 한 병, 지하철역에서 걸어오며 꺾은 들꽃. 어느 날 저녁, 그는 두꺼운 봉투를 팔에 끼고 도착했다. 이게 뭐예요? 그가 내게 건네주자 내가 물었다. 열어봐. 안에는 인사동 예술지구 근처의 작은 상업 공간에 대한 부동산 매물 정보가 들어있었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나는 현대적인 인테리어를 갖춘 매력적인 전통 건물의 사진들을 훑어보며 말했다. 당신 음악학교 자리야. 그가 흥분으로 빛나는 눈으로 설명했다. 내 승진 덕분에 이제 임대료는 우리 예산 내에 있어. 작은 발표회 공간과 연습실 2개를 만들기에 충분한 공간이야. 내가 낮은 테이블 위에 사진들을 펼쳐놓자 손이 떨렸다. 준호 씨, 이건 당신이 이런 일을 했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그가 내 두 손을 잡았다. 당신이 내게 꿈을 갖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다시 기억나게 해줬어, 민지 씨. 나도 당신에게 똑같이 해주고 싶어. 2주 후 박 여사가 돌아왔을 때 나는 집이 이전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녀의 규칙, 그녀의 방식대로. 하지만 무언가 영구적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내가 만든 변화들을 알아차렸지만 그녀가 아끼는 의자의 새 방석에 대해 묻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더 편안하네. 그것에 앉아본 후 그녀의 유일한 평이었다. 그녀가 돌아온 첫날 저녁, 나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밤과 뿌리채소를 듬뿍 넣은 갈비찜을 준비했다. 우리가 식사하는 동안 준호는 인사동의 그 건물과 내 음악학교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나는 박 여사의 묵살이나 비판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다. 그녀는 음식에 시선을 고정한 채 생각에 잠겨 음식을 씹었다. 예술지구는 위치가 좋아.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부유한 집안의 학생들이 종종 그곳에서 개인 교습을 받지. 열광적인 지지는 아니었지만 반대도 아니었다. 우리 집안의 언어로 그것은 축복과도 같았다. 그 주 후반, 양 여사가 차를 마시러 방문했다. 나는 준호의 할머니 것이었던 고급 도자기 세트를 사용해 마당에서 차를 대접했다. 며느님이 안목이 참 뛰어나시네. 양 여사가 손안의 섬세한 찻잔을 감상하며 말했다. 게다가 사업 수완도 좋으시고 그 와인들 덕분에 동네가 한동안 떠들썩했잖아.
박 여사는 마치 처음부터 나를 칭찬해왔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칭찬을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는 품질을 알지. 다음 달에 인사동에 음악학원을 열 거야. 양 여사의 눈썹이 올라갔다. 그래요? 정말 멋지다. 우리 손녀딸이 피아노 레슨 받고 싶다고 졸랐는데. 그들이 잠재적인 등록과 수강료에 대해 의논하는 동안 나는 조용히 차를 더 준비하러 자리를 떴다. 부엌에서 나는 잠시 멈춰 내 계획에 대해 거의 자부심처럼 들리는 무언가를 담아 말하는 박 여사의 목소리를 들었다. 박 여사가 없는 동안 열었던 마지막 저녁 파티에는 실제로 회사 사장님이 참석하셨다. 그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졌지만 외국 와인에 대한 예상 밖의 감시관을 지닌 엄격한 분이었다. 그는 우리 집, 준호의 지식,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든 우아한 분위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박 여사가 돌아온 이틀 후 준호는 또 다른 승진 소식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다. 이번에는 특별히 그를 위해 만들어진 자리인 문화사업부 차장이었다. 사장님이 우리 집 저녁 식사 얘기를 여러 번 하셨대. 그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했다. 우리 집이 한국 전통의 가장 좋은 면을 떠올리게 한다고 하셨어. 과거에 대한 존중과 미래에 대한 개방성이 결합된 곳이라고. 박 여사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띤 채 고개를 끄덕였다. 마땅히 그래야지. 음악 학교 공간 임대 계약을 하던 날, 준호는 또 다른 선물로 나를 놀라게 했다. 입구에 걸 작은 나무 현판이었는데 한국어와 영어로 조화의 집, A Harmony House 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아래쪽에는 더 작은 글씨로 윤동주의 시 한 구절이 적혀 있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완벽해요. 나는 손가락 끝으로 글자들을 따라가며 속삭였다. 그날 저녁, 가을 추수 감사절인 추석 첫날 밤을 준비하며 나는 지난 몇 달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그 봄날 아침 박 여사가 내게 퍼부었던 저주, 즉 내가 그녀의 집에서 굶어 죽을 것이라는 말은 나 자신의 부활을 위한 촉매제가 되었다. 그녀를 굴복시키기 위해 계획했던 나의 복수는 대신 우리 모두를 격상시켰다. 내가 차례상에 올릴 송편을 빚고 있을 때 박 여사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말없이 손을 씻고 내 옆에서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숙련된 손가락이 끈적한 쌀 반죽으로 완벽한 반달 모양을 재빨리 빚어냈다. 나도 너보다 어릴 때 친정 어머니한테서 이거 만드는 법을 배웠지. 그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우리 어머니도 나처럼 엄하셨어. 어쩌면 때로는 너무 엄하셨지. 나는 그녀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며 계속해서 송편을 빚었다. 내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내 인생도 끝났다고 생각했어. 그녀가 말을 이었다. 내게 남은 건 준호와 이 집뿐이었지. 그 둘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까봐 두려웠어. 한국 문화에서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이처럼 개인적인 속내를 드러내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나는 그녀가 내게 건네는 선물을 알아보았다. 변명은 아닐지라도 설명이 되는 그녀의 취약함을 엿볼 수 있는 기회. 저도 두려움이 뭔지 알아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나중에 후회할 짓을 하게 만들죠. 그녀는 손을 멈추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이 집안에 잘 들어왔다, 민지야. 내가 인정하고 싶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후 우리는 침묵 속에서 일했다. 우리 사이에 오간 무언의 이해는 그 어떤 대화보다도 깊었다. 나중에 준호가 합류했을 때 그는 우리가 함께 차례상을 차리는 모습을 발견했다. 박씨 가문의 전통이 평화로운 협력 속에서 우리 손을 통해 흘러가고 있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며 나는 침실 화장대의 작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문득 바라보았다. 나를 되돌아보는 여자는 5년 전 신부로 이 집에 들어섰던 그 여자가 아니었다. 소심하고 비위를 맞추려 애쓰고 자신의 그림자조차 두려워하던 이 여자는 더 꼿꼿이 서 있었고 눈은 맑고 자신감이 넘쳤으며
영혼은 꺾이지 않았다. 나의 복수는 고함이나 대립, 전통의 파괴나 공개적인 망신을 통해 오지 않았다. 그것은 침묵을 통해, 위험을 통해, 그리고 이 가족의 침입자가 아니라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내 자리를 찾겠다는 꾸준한 결심을 통해 이루어졌다. 마지막 남은 와인병이 우리 선반 위에 놓여 모든 것이 변했던 그날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와인 그 자체나 박 여사의 마지못한 존중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이뤄낸 나 자신, 즉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자기 목소리를 찾고 세상을 부수지 않고도 자기 세상을 바꾼 그 여자에게 있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순종적으로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자신감으로 고개를 높이 들고 조용한 자부심을 지니고 다녔다. 나는 내 승리를 자랑할 필요가 없었다. 진실은 이미 우리 집안의 기억 속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수입 와인 30상자가 우리 문 앞에 도착한 날, 그리고 나를 저주했던 여자가 말문이 막혀버렸던 그날, 그것은 때때로 가장 강력한 복수는 맞서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침묵, 풍요, 그리고 위험이 최후의 일격을 날리도록 하는 것임을 상기시켜 주었다.